사건 사고 컨텐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1998년 강남 신사동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20대 남성 3인조가 주점의 업주의 지인 2명을 살해하고 달아난 사건이죠. 지금까지 이 사건이 회자되는 이유는 이 범인들의 잔인한 범행 수법 때문입니다. 여성 업주는 흉기로 입이 찢어져 있었고요. 업주의 지인은 17군데를 공격받고 사망했어요. 가장 끔찍하게 사망한 사람은 업주의 또 다른 지인 여성이었는데요. 그녀는 목이 반쯤 절단된 상태로 이마에는 밟힌 듯한 신발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의 법의학자들도 여태껏 봤던 범행 중에 가장 잔인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죠. 그런데요, 이 사건은 결국 영구 미제로 남게 됩니다. 현장에 수많은 지문과 족적, 혈흔이 있었고 목격자도 있었지만 범인 검거에 실패했어요. 2013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이 사바이 사건 1년 뒤에 벌어진 또 다른 살인사건인데요.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가까운 게 아니라 범행 수법이나 사건의 특징이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에는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을 특정하지 못했었지만 지금은 또 여러 가지 분석 내용들이 나오면서 동일범의 소행이 강하게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또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인데요. 지금부터 준비한 내용 전해드릴게요. 사건은 1999년 12월 31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에 발생합니다. 오전 11시에 경기도 파주시의 한 외딴 도로를 군 간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던 거죠. 당시에 차량 조수석에 타고 부대로 복귀하다가 도로변 수로 밑에서 문득 뭔가가 보였던 겁니다. 쎄했어요. 차를 세웠고요. 그 물체로 다가가 봅니다. 처음에는 그냥 누가 마네킹을 버려놨나? 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뭔가 눈에 반짝하는 거예요. 손가락에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던 거죠. 마네킹에 반지를 끼웠을 리가 없잖아요. 그는 곧 이것이 사람의 시신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경찰이 확인을 했는데 참혹했어요. 목 상태는 흉기로 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만세를 하듯이 팔을 위로 올리고 일자로 쓰러져 있었죠. 목 부위에 피가 흥건했어요. 이 눕혀진 자리에서 목이 그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손은 앞으로 포박된 채 넥타이는 입까지 올라와 있었죠. 이 손에는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주머니에는 현금 2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지 고리에는 택시 열쇠가 걸려 있었어요. 현장 인근을 살펴봤는데 도로 주변 풀밭에서 혈흔 4점이 발견됐고요. 이 시신의 옷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단추에 누군가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도 한 개 발견됩니다. 이 장소가 인적이 뜸한 곳이에요. 낮에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요. CCTV는 뭐 당연히 없겠죠. 마을과의 거리도 좀 멀어서 도로를 지나는 차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격자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사망한 채 발견된 이 사람은 누굴까? 신원은 그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택시 열쇠가 있기도 했었지만 개인 택시 유니폼을 입고 있었거든요. 택시기사였는데 이름표에는 김인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신원 확인 결과 이 사망자는 서울에서 개인 택시를 하던 37세의 김인식 씨였습니다. 하루 전인 12월 30일 오후에 여느 때처럼 운행에 나섰다가 이렇게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시신 발견 현장에 택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택시가 없는 거예요. 경찰은 이 택시의 행방을 찾는 과정에서 김 씨의 휴대폰이 잡힌 마지막 기지국 위치까지 확인합니다. 시신 발견 장소에서 30km 떨어진 고양시 화정동 일대였어요. 그리고 3일 뒤에는 덕양구청 인근 도로변에서 김 씨의 택시를 발견하게 됐죠. 발견 당시에 택시는 문이 잠겨 있었고요. 앞바퀴 옆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는 김 씨의 휴대전화가 켜진 채 놓여 있었어요. 이 밖에도 현금 2만 7천 원이 들어있었던 지갑, 그리고 동전 1만 8천 원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운전석 시트와 조수석 옆면에서는 아주 소량의 낙하혈흔과 비산혈흔도 확인이 됐죠.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에 김 씨가 운전할 때 쓰던 장갑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사이드 브레이크 말하는 거예요. 차량을 뒤지거나 뭔가 돈을 가져간 듯한 흔적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혈흔은 있었지만 내부는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운전석 쪽에 있던 수납장 있잖아요. 여기서 쪽지를 한 장 발견해요.
운전석 쪽 수납장에 있던 이 한 장의 쪽지. 경찰이 이 쪽지에 주목을 합니다. 이게 김 씨가 이제 마지막 주행을 나갔던 게 12월 30일인데 이날 뭘 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쪽지였어요. 이렇게 일정을 기록하는 게 김 씨의 평소 습관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쪽지의 내용을 토대로 김 씨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해요. 12월 30일 오후 3시경에 집을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집 근처 은행에 들러서 전날 수입금을 입금하고 영등포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후 4시 55분경에는 큰딸과 전화통화도 했어요. 통화 이후에는 물레동에 위치하는 가스 충전소에 갔는데 이제 영업을 해야 되니까 가스를 미리 채운 것으로 보이죠. 항상 풀로 가득 채웠었다고 합니다. 이후 7시 30분까지 운행을 하고 그는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기사식당에 들러요. 평소에 자주 가던 식당이었고요. 여기서 4,000원짜리 칼국수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저녁 운행을 나선 것으로 보이죠. 20시 5분 정상이라는 메모를 했는데 이 정상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동료 기사들이 하는 말은 영업을 시작했다는 뜻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이 메모를 끝으로 김 씨는 15시간 뒤에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마지막 쪽지 내용이 영업을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긴 했지만 사실 어디가 정확히 목적지였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메모나 단서는 없었어요. 택시 미터기를 보면 226km를 주행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사팀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가스 잔량과 이 주행 거리를 종합해서 택시 운행 시간을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게 도출된 운행 추정 시간은 12월 31일 새벽 1시 전후였어요. 이때까지는 김 씨가 택시를 주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무렵 부검에 들어간 시신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돼요. 목을 그은 상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 외에도 목을 조른 흔적도 확인이 된 거죠. 절창 아래쪽에 강하게 목이 졸린 사큰이 있었어요. 2개의 치명상이 동시에 확인된 거죠. 이 사큰과 절창 이외에 다른 상처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위장에는 20g, 아주 소량의 잔여물이 확인됐는데 사망 당시에는 거의 공복인 상태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잔여물, 그러니까 위장에 있는 잔여물을 통해서 추정한 사망 시간은 저녁 식사를 하고 4시간에서 5시간 이후였습니다. 저녁 8시 5분경부터 저녁 영업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12시에서 1시 요 사이에 사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7시 반 조금 넘어서 식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자, 이런 부검 결과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김 씨가 먼저 목이 졸려서 사망하거나 의식을 잃었을 거고 시신 발견 장소로 옮겨진 다음에 목이 그어졌다는 겁니다. 시신을 보면 진짜 식도하고 기도가 다 끊어져 있었어요. 척수가 있는 곳까지 상처가 나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3에서 4리터의 엄청난 양의 피가 분출됩니다. 이 행위를 택시 안에서 했다면 당연히 엄청난 혈흔이 남았겠죠.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택시는 잘 정리가 돼 있었고 깨끗했어요. 게다가 김 씨의 상의도 상처에 비해서는 많은 피가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발견됐던 현장 내용 들으신 것처럼 시신 목 부위 앞쪽에 땅에만 흥건히 피가 고여 있었던 것도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죠. 사건 수사 초기에 경찰이 이 피해자가 택시기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의심했던 게 택시 강도였어요.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택시 강도 사건이 되게 빈번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강도의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현장이 너무 부자연스럽죠. 현금이나 돈이 될 만한 거 그대로 있었고 무엇보다 돈을 노렸다고 하기엔 수법이 너무 잔인하다. 경찰은 파주와 고양 일대의 택시 강도 전과자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했는데요. 혐의점이 발견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강도 가능성을 배제하고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수사 방향을 틀어요. 그리고 용의선상에 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김 씨의 전처였어요. 김 씨가 사건 발생 4개월 전에 이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결혼 생활 10년 동안 3명의 자녀를 뒀는데 김 씨의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성향 때문에 다툼이 되게 잦았었대요. 이게 심해지면서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아내를 감금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김 씨가 직접 한 말은 아니고요. 자, 그런데 김 씨 사망 이후에 아내가 보인 행적이 좀 수상했습니다.
김 씨가 사망하자마자 김 씨의 재산을 다 처분한 거예요. 일단 전처는 택시조합에서 회원들에게 주는 복지금 676만 원을 본인이 수령합니다. 그리고 김 씨 소유의 개인 택시 번호판과 집도 팔아요. 개인 택시 번호판은 1999년 당시 시세로도 3,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분명히 의심스러운 행적이죠. 그런데 아내는 자신이 무일푼으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새 자녀를 키워야 한다. 그래서 했던 행동이다.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경찰이 아내에 대한 수사도 진행을 했었는데 혐의점은 없었어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전처의 남동생을 조사하다가 이상한 행적을 또 하나 발견을 해요. 남동생이 12월 18일에 상경을 했다가 사건 발생 다음 날에 집으로 돌아갔던 거죠. 그리고 평소에 이 남동생이 김 씨에게 악감정이 있었대요. 누나를 막 대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가 쌓였겠죠. 그렇게 수사팀이 이 남동생도 집중 수사를 합니다. 휴대폰 통화 내역, 위치 추적 다 했는데도 남동생에게는 혐의점이 없었어요. 상경을 했었던 이유도 그 무렵에 어머니가 다리 수술을 해서 이거를 간호하려고 올라왔던 거예요. 이렇게 전처가 용의선상에서 벗어나는데요. 이 전처가 수사팀에게 김 씨의 친구에 관한 내용을 하나 제보합니다. 김 씨의 친구, 고양시에서 횟집 주방장으로 일하던 20년 지기 곽 씨였어요. 곽 씨가 주방장으로 일하던 횟집은 김 씨의 택시가 발견된 지점과도 멀지 않았습니다. 사건 초기에 전처가 김 씨 사망 소식을 듣고서 깜짝 놀라서 막 남편 친구들을 수소문하고 다녔대요. 그러다가 이제 곽 씨를 찾아갔는데 할 말이 없다 이러면서 되려 막 격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대화도 거부했고요. 그렇게 경찰이 곽 씨도 용의선상에 올렸는데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채무 관계도 없었고요. 게다가 사건 당일에 이 사람이 횟집 종업원들이랑 술을 마셨대요. 다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렇게 곽 씨도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죠. 그런데 이 사람 2011년에 자살을 해요. 이유는 모릅니다. 공개되지도 않았고요. 이 밖에도 수사팀은 김 씨 주변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하는데 더 이상 의심 가는 인물은 없었습니다. 시신과 차량 발견 현장 모두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어서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혈흔,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범인과 관련되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99년 당시의 기술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가 없었죠.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유력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미제로 남게 됩니다. 2014년 12월 31일부로 공소시효가 만료됐고요. 지금 발생한 사건이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범인을 잡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택시 차량 안에 당연히 블랙박스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범인이 자신의 흔적을 남길 만한 것들이 지금은 여기저기 깔려 있잖아요. 현재의 전문가들은 이 범인이 원한을 가진 면식범이 아닌 비면식범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과거하고 좀 다르죠. 그 이유는 범인이 이 시신의 신원을 감추려고 하는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니폼도 그대로 입고 있었고 이름표도 제거하지 않았고 시신을 매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근에 바다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유기하는 것 말고도 범인 입장에서는 더 좋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냥 보일 법한 장소를 선택했다는 거죠. 위치를 보시면 그냥 위에 휙 던져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추정도 있습니다. 범인은 한 명이 아닐 것이다. 이 시신 발견 현장 자체가 공범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로에서 시신이 유기된 위치로 이어지는 곳이 풀숲이거든요. 근데 그 어디에도 시신을 굴렸다거나 끌고 간 흔적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했었다면 보통 풀이 쓸리거나 눌려있는 흔적이 생기는데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또 왜소한 체격은 아니었거든요. 이 현장으로 옮겼을 때는 이미 정신을 잃었을 텐데 발견 당시 보였던 그런 모습으로 유기를 하려면 둘 이상의 사람이 팔과 다리를 잡고 들어서 던져야 나올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 당시에 만세 자세를 하고 있었죠? 이 모습도 이런 추측을 뒷받침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경찰이 추정했던 동선에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자, 당시에 경찰이 추정했던 동선은 범인이 파주에서 김 씨를 살해하고 화정동까지 김 씨의 택시를 타고 이동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차량을 유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했는데 현재의 전문가들의 추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택시가 유기된 게 아니라 김 씨 스스로 화정동에 주차를 하고 택시 밖으로 나왔다는 거죠.
스스로 택시에서 내린 이후에 범인을 만나서 피해를 당했고 범인의 차량으로 파주로 옮겨졌고 여기서 살해를 당했다. 이런 추정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죠. 만약에 경찰의 추측대로 파주에서 먼저 범행이 이뤄진 다음에 범인이 차량을 유기하려고 택시를 타고 화정동까지 왔다면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시신과 함께 발견된 차량 열쇠입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가시죠? 물론 이 택시 조수석 서랍을 열어보면 보조 열쇠가 있긴 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사용했다거나 서랍을 뒤진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범인 입장에서는 여기에 보조 열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에 가지런히 김 씨의 장갑이 놓여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김 씨가 스스로 정차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한시가 급한 범인이 이 장갑을 정리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김 씨가 직접 정리해 놓은 것으로 보이고 이건 평소 김 씨가 차량에서 내릴 때의 어떤 루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전문가들은 당시의 수사팀이 시신이 발견된 파주에만 집중을 하느라 차량이 발견된 화정동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아쉬워했어요. 비면식범의 범행이라고 가정을 하면 오히려 화정동이 당시 범인의 근거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대체로 범인들은 시신 유기를 할 때 가급적 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하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당시 화정동 일대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아쉬운 점이죠. 화정동 일대가 또 유흥가예요. 여기서 뭔가 시비가 걸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현재 남은 희망은 지금까지 보관되고 있는 사건 관련 물품에서 범인의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겠죠. 시신 발견 현장에는 범인이 남기고 간 수많은 증거물과 유류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감정도 하지 못했던 증거물도 있었고요. 감정을 의뢰하긴 했지만 의미 있는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던 증거물들도 많았습니다.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현재 DNA 잔량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어떤 증거물들이 보관 중인지 재감정은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식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 사건은 사바이 주점 사건과 유사점이 많았어요. 전문가들도 1년 간격으로 벌어진 이 두 개의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거나 적어도 한두 명의 범인은 겹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뭔가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첫 번째로 흉기를 이용한 처형에 가까운 잔인한 범행 수법이 있습니다. 참수하듯이 목을 깊게 베는 형태,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다수의 범인에 의한 범행이다. 세 번째, 비면식 관계의 피해자들에게 과한 공격성을 보였다는 것. 네 번째는 귀중품이나 현금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다섯 번째, 유흥가 밀집 지역에서 벌어졌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공통점들 중에서 범인이 다수이다, 비면식이다, 유흥가 밀집 지역이다. 이 부분은 이 택시기사 사건에서 정확하게 밝혀진 부분이 아니라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전문가들이 추측한 내용,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공통점이긴 하지만 사실 아무 의미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고려해야 하는 부분일 겁니다. 자, 마지막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피해자들의 손이 결박돼 있었거든요. 그 결박된 형태예요. 자, 이 범인은 양쪽의 손목을 각각 묶어서 이걸 길게 연결하는 되게 생소한 매듭법을 썼거든요. 윗사진이 사바이 사건 때 매듭이고요. 아래가 이번 사건에서 나온 매듭이에요. 상당히 비슷하죠. 전문 산악인들은 이걸 보고 제압에 의미가 없는 매듭이라고 보기도 힘든 결박법이라고 말을 해요. 매듭이 허술해서 풀기도 쉽고 전문가들도 처음 보는 패턴이라고 합니다. 매듭에 능통하고 또 다양한 매듭법을 알고 써본 사람들이 느낄 정도의 이런 특이한 결박 형태가 딱 요 두 사건에서만 보였다는 거? 범인의 시그니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범행을 저지른 범인들이라면 절대 한 번으로는 그치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비록 이번 사건은 시효 만료로 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범인의 특징을 쫓다 보면 유사범행 혹은 암수범행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 끝에서 범인 혹은 범인들의 얼굴을 마주할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